여러분이 오늘 아침 세수하면서 무심코 사용한 비누 하나. 이 작은 물건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동시에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4세기 유럽에서 2,500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앙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누를 거부한 왕족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누 하나가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계급을 나누고 종교와 권력의 도구가 되었으며 결국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되었을까요? 로마 제국이 매일 15만 명을 목욕시킬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유럽의 왕들은 평생 목욕을 단 3번만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지금부터 5,000년에 걸친 비누의 충격적인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누의 탄생과 로마의 번영. 기원전 2800년경 고대 바빌론의 점토판에 인류 최초의 비누 제조법이 기록되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은 우연히 놀라운 발견을 했죠. 동물을 제사 지낸 후 기름이 떨어진 재와 빗물이 섞이면서 거품이 생겼고 이 거품이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동물 기름 1파운드에 재 6파운드를 섞어 끓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사람이 아닌 약물을 씻는 데만 사용했죠. 인간의 몸을 씻는다는 개념은 아직 없었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에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 이른바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더욱 발전된 비누 제조법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알칼리와 혼합하는 방법을 발견했고 놀랍게도 피부병 치료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당나귀 젖으로 목욕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실은 그 물에 소다와 석회를 녹인 일종의 비누 용액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파피루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누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은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312년 로마는 아피아 수도를 건설하며 본격적인 목욕 문화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기원 후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묻혀버린 폼페이 유적에서 발견된 비누 공방은 연간 약 2톤의 비누를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로마인들에게 목욕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교 활동이자 정치 활동이었고 문명의 상징이었죠. 로마 제국 전성기인 2세기경 수도 로마에만 무려 900개 이상의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카라칼라 욕장은 한 번에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디오클레티아누스 욕장은 3,000명을 수용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명의 로마 시민이 목욕을 즐겼던 것입니다. 로마의 부유층은 사포라고 불리는 고급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올리브유와 소다 그리고 향료를 섞어 만든 이 비누는 상당히 비쌌죠. 일반 노동자의 하루 임금으로 비누 한 덩이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인들은 기꺼이 비누를 구매했습니다. 깨끗함이 곧 로마 시민의 자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누의 저주와 흑사병의 비극. 476년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게 멸망하면서 유럽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누의 운명도 함께 바뀌었죠. 기독교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목욕 문화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목욕을 죄악시했습니다. 4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목욕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는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6세기의 성 베네딕투스는 수도원 규칙에서 젊은 수도자는 1년에 2번 나이든 수도자는 3번만 목욕할 수 있다고 규정했죠. 목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신앙심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왕족들은 이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쟁적으로 더럽게 지내는 것을 자랑했죠.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72년의 재위 기간 동안 평생 목욕을 단 3번만 했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대신 향수를 1년에 약 200병 사용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화장실이 거의 없었고 귀족들은 복도 구석에서 용변을 해결했습니다. 악취를 가리기 위해 더 많은 향수를 뿌렸죠. 스페인의 이사벨라 1세 여왕은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2번 목욕했다. 태어났을 때와 결혼할 때라고 선언했고 이것이 신앙심의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한 달에 1번 목욕한다고 말했는데 당시로서는 지나칠 정도로 깨끗한 것으로 평가받았죠. 그리고 1347년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유럽을 강타합니다. 바로 흑사병, 패스트였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전염병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퍼졌고 1347년 10월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에 도착한 배를 통해 유럽에 상륙했습니다. 패스트의 확산 속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348년 한 해 동안 이탈리아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피렌체는 인구 12만 명 중 8만 명이 죽었고 시에나는 5만 명 중 4만 명이 사망했죠. 불과 5년 만에 유럽 전체 인구의 30에서 60%, 약 2,5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고 농토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과 비잔틴 제국에서는 피해가 현저히 적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의 사망률은 유럽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누였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하루 5번의 기도 전 반드시 손과 발, 얼굴을 씻는 우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코란의 시는 회개하는 자와 깨끗한 자를 사랑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8세기 시리아의 알레포에서는 올리브유와 월계수유로 만든 고급 비누가 연간 100톤 이상 생산되었습니다. 이 비누는 유럽으로 수출되어 금의 3배 가격에 거래되었지만 유럽인들은 주로 옷감을 세탁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비잔틴 제국 역시 로마의 목욕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여전히 수십 개의 공중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었고 비누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었죠. 결과적으로 이 지역들의 흑사병 사망률은 유럽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교회는 이 명백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348년 교황 클레멘스 6세는 흑사병은 인류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며 목욕은 몸의 구멍을 열어 병을 더 악화시킨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도시에서 공중 목욕탕이 폐쇄되었고 비누 사용이 더욱 줄어들었죠. 결과적으로 비누를 거부한 유럽은 더 큰 재앙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비누 길드의 권력. 14세기 말 상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서 비누 제조가 산업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1370년경 마르세유에는 이미 7개의 대형 비누 제조소가 있었고 연간 약 20톤을 생산했습니다. 마르세유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고 중동에서 올리브유와 소다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세유 비누 제조업자들은 빠르게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들은 1500년경 정식 길드를 조직했고 제조 기술을 철저히 독점했죠. 길드 가입은 극도로 제한적이었습니다. 7년간의 도제 기간을 거쳐야 했고 가입비는 현재 가치로 약 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조법은 길드 내부에서만 전수되었고 외부로 유출되면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1688년 태양왕 루이 14세가 역사적인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로 콜베르 칙령 또는 마르세유 비누 칙령입니다. 이 칙령은 마르세유 비누의 제조법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72% 이상의 순수 올리브유를 사용해야 하고 동물성 기름을 섞으면 안 되며 오직 마르세유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상표권 보호법 중 하나였습니다. 칙령 이후 마르세유 비누의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17세기 말 마르세유의 비누 생산량은 연간 2만 톤으로 증가했고 이는 마르세유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마르세유 비누 길드의 수장들은 시의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부는 귀족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누는 여전히 귀족과 부유층만의 사치품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고급 비누 한 덩이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과 맞먹었고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물로만 씻거나 값싼 재를 사용했습니다. 계급사회에서 비누는 신분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비누 냄새가 난다는 말은 귀족 같다는 의미의 칭찬이었습니다. 화학이 만든 비누의 대중화. 1789년 프랑스의 화학자 니콜라 르블랑이 소다의 대량 생산법을 발명합니다. 이것이 비누 역사의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죠. 기존에는 나무를 태운 재나 해초를 태운 켈프에서 알칼리를 얻었는데 이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비누 1톤을 만들기 위해 나무 50톤이 필요했으니까요. 르블랑은 일반 소금, 황산, 석회석, 석탄만 있으면 소다회를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소다회 생산 비용이 90% 감소했고 비누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1810년 영국에서 비누 1파운드 가격이 1실링이었는데 1850년에는 3펜스로 떨어졌죠. 75%의 가격 하락이었습니다. 1823년 프랑스의 화학자 미셸 외젠 슈브렐이 비누와 반응의 화학적 원리를 완전히 밝혀냅니다. 그는 기름이 글리세린과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칼리와 반응하면 비누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비누는 경험과 노하우가 아닌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혁신적인 비누들이 등장했습니다. 1789년 앤드루 피어스가 투명 비누를 개발했고 1840년대 벤저민 티 베빗이 개별 포장된 고체 비누를 처음 만들었죠. 그 이전까지 비누는 큰 덩어리로 판매되어 소매상이 필요한 만큼 칼로 잘라 팔았습니다. 1853년 영국 볼턴에서 태어난 윌리엄 허스컴 레버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작은 자파상을 물려받았지만 비누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야심을 품고 있었죠. 1884년 레버는 동생과 함께 레버 브라더스를 설립하고 설라이트 비누를 출시했습니다. 레버의 전략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비누를 개별 포장하고 브랜드 이름을 붙였습니다. 둘째, 신문과 포스터를 통한 대중 광고를 시작했죠. 셋째, 설라이트 비누는 여성의 손을 보호한다는 메시지로 주부들을 공략했습니다. 넷째, 가격을 대중이 살 수 있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설라이트 비누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888년 레버는 리버풀 근처에 포트 설라이트라는 거대한 공장 마을을 건설했고 연간 생산량이 4만 톤을 돌파했습니다. 1900년에는 전 세계 160개국에 수출되었죠. 레버는 광고에만 연간 200만 파운드를 투자했는데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의 광고 중 하나는 왜 여성이 젊게 늙는가? 빨래 때문이다. 설라이트 비누를 사용하라였습니다. 1930년대 레버 브라더스와 네덜란드의 마가린 회사 마가린이 합병하여 유니레버가 탄생했고
이는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의 생활용품 회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위생혁명과 손 씻기의 발견. 1854년 여름 런던의 소호 지역에서 콜레라가 대유행했습니다. 2주 만에 500명 이상이 사망했죠. 당시 의학계는 질병이 나쁜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장기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존 스노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망자들의 주소를 지도에 표시했고 모두 특정 우물 주변에 모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염된 식수가 원인이었던 것이죠. 스노의 발견보다 더 중요한 일이 1847년 빈에서 일어났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는 빈 종합병원에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는 2개의 산부인과 병동이 있었는데 제한병동의 산모 사망률은 10%인 반면 제두병동은 1%에 불과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집요하게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두 병동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한병동은 의대생들이 담당했고 제두병동은 조산사들이 담당했죠. 의대생들은 아침에 해부실에서 시체를 해부한 후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산모들을 진료했습니다. 반면 조산사들은 해부를 하지 않았죠. 제멜바이스는 1847년 5월 의대생들에게 염소 용액으로 손을 씻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제한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한 달 만에 10%에서 1% 미만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1년에 수백 명의 산모를 구한 셈이었죠. 하지만 당시 의료계는 제멜바이스의 발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했죠. 의사의 손이 더럽다니 신사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학계에서 배척당했고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1865년 그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고 2주 후 4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그의 사망 이후였습니다. 1860년대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와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가 세균학을 확립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나쁜 공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비누로 씻으면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영국의 외과의사 조지프 리스터는 1867년 소독법을 개발했고 수술 전 손을 씻고 기구를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 사망률이 50%에서 15%로 급감했죠. 영국 정부는 1875년 공중위생법을 제정했습니다. 모든 가정에 상하수도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손 씻기 교육을 의무화했으며 공중 목욕탕 건설을 장려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청결은 영국인의 미덕이라는 모토를 내세웠고 이는 대영제국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선전되었습니다. 1880년대 영국의 비누 소비량은 10년 만에 3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연간 비누 사용량이 8kg에 달했죠. 런던의 영아 사망률은 1870년 1000명당 160명에서 1900년 9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비누가 수만 명의 아기를 구한 것입니다. 20세기 비누가 전쟁을 이기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비누는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략물자가 된 것이죠. 1916년 독일 정부는 비누 제조에 필요한 동물 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군수품으로 분류했고 민간용 비누 생산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일주일에 비누 한 조각씩만 배급받았고 많은 가정이 젤을 끓여 만든 조잡한 대용품을 사용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연합군 측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오히려 군인들에게 비누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미군은 각 병사에게 매주 비누 2개를 지급했고 야전 목욕시설을 운영했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참호전에서 위생관리가 승패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참호는 진흙과 오물로 가득했고 쥐와 이가 들끓었습니다. 실제로 1차 대전 사망자 약 1700만 명 중 상당수가 전투가 아닌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티푸스, 이질, 발이 썩는 병 등이었죠. 비누로 손을 씻고 몸을 씻은 군대가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비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5천만 명이 사망한 이 팬데믹에서 손 씻기를 철저히 한 지역의 사망률이 현저히 낮았죠. 1928년 독일의 화학자들이 합성 세제를 개발합니다. 천연 기름 대신 석유에서 세제를 만들어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 기름이 부족해지자 이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1946년 미국의 프록터 앤드 갬블이 합성 세제 타이드를 출시했고 세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타이드는 찬물에서도 잘 풀리고 거품이 적으며 세척력이 강했습니다. 비누의 문화적 의미와 현재. 청결은 신앙심 다음이다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1778년 설교에서 사용하면서 유명해졌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기독교는 정반대를 가르쳤습니다. 이 속담은 위생혁명 이후 종교적 가르침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프랑스어에서 세련되다를 뜻하는 라피네라는 단어는 원래 설탕이나 기름을 정제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씻겨진, 즉 깨끗한이라는 뜻으로 확장되었고 최종적으로 교양 있는, 세련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영어의 리파인드도 같은 어원입니다. 비누가 계급과 교양의 상징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독일어로 비누를 뜻하는 자이퍼는 라틴어 사포에서 왔고 이는 다시 게르만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포는 원래 게르만 부족들이 머리카락을 붉게 염색하는 데 사용하던 물질을 가리켰습니다. 로마인들은 게르만족과의 전쟁에서 이 물질이 기름때를 제거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비누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그때 WHO와 각국 정부가 가장 강조한 방역 수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비누로 20초 이상 손 씻기였습니다. 21세기 첨단 의학 시대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은 5,000년 전 발명된 비누였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비누가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혀냈습니다. 비누 분자는 한쪽은 물과 친하고 다른 쪽은 기름과 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자들이 바이러스의 지질막을 뚫고 들어가 바이러스를 말 그대로 찢어버리는 것이죠. 알코올 소독제보다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손 씻기 캠페인을 통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설사병 사망률을 50%, 호흡기 감염 사망률을 23% 감소시킬 수 있죠. 매년 5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가 설사병으로 사망하는데 이 중 절반은 비누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현재 전 세계 비누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40%, 약 30억 명이 집에서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25%만이
기본적인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죠. 선진국의 1인당 연간 비누 사용량은 약 15kg입니다. 우리는 매일 평균 3에서 4회 손을 씻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하며 매일 세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사실은 인류가 5천년에 걸쳐 얻어낸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거품 속에 담긴 문명. 기원전 2800년 수메르의 점토판에 기록된 첫 비누. 제조법에서 시작된 여정은 5천년을 거쳐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비누는 단순한 세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척도였고 권력의 상징이었으며 생명을 구하는 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비누와 목욕 문화로 번영했고 중세 유럽은 비누를 거부하여 페스트라는 재앙을 맞았습니다. 마르세유의 비누 길드는 독점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산업혁명은 화학으로 비누를 대중화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손 씻기의 중요성을 발견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갔고 20세기가 되어서야 그의 발견이 빛을 보았죠. 1차 세계대전에서 비누는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고 스페인 독감 팬데믹에서도 그리고 100년 후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었습니다. 5천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깨끗함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손을 씻을 때 그 거품 속에 인류 문명 5천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메르의 제사장,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시민, 페스트로 죽어간 중세인들, 마르세유의 비누 장인, 제멜바이스의 고독한 투쟁, 참호 속 군인들, 그리고 팬데믹과 싸우는 현대인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손에서 일어나는 작은 거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한 어린이가 처음으로 비누로 손을 씻으며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의료진이 수술 전 손을 씻으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 부모가 아이에게 손 씻기를 가르치며 5천년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비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류가 질병과 죽음에 맞서 싸우며 얻어낸 가장 위대한 무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